안녕하십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잘 내자. 시오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전 질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평소 때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 생겼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라고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병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절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항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83년도에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991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이 돼서 이때 처음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1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자체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가 2010년 6월 8일에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을 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기금을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예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셨던 대표님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랑 친한 대표가 갑자기 와가지고 공동으로 뭐를 설립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대 라고 해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죠. 근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요. 이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이유에서 내가 무언가에 꽁돈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립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실제 사례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대표님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마다 각각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가지고 복지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세개를 합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에서 뭐 받아보겠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렇게 언제부터 생겼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고 2021년 2월 17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정기부금에서 출연금이라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100% 비용 처리를 하고 100%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져서 이게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1991년도에 최초 설립이 있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세금의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요 법인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사업자, 특히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모든 자금,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데 증여세가 비과세죠. 그러니까 애초에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반 내던 건강보험료도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세가 된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는 왜 절세가 되느냐? 주식에 대한 플랜을 가져갔을 때 주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주식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하를 시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다운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단순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만 절세가 되는 게 아니고 건보료와 상속 증여세까지 절세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자,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대표님들. 특히 요 질문은 병원 원장님들이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인데 요거를 8천만 원으로 줄인다. 그 다음에 복지기금에서 2천만 원 혜택을 줄 수 있냐? 자, 1. 임금 삭감을 해도 된다. 2. 삭감하면 안 된다. 3.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맞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삭감하면 안 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봉이라는 게 내가 1억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낮춰져서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서도 노동지청에서도 임금을 삭감해서 임금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연봉은 매년 조정을 하죠. 연봉은 매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삭감된다. 이런 일은 좀 있기 힘든 일이잖아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런데 이제 좀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이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2억에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는 뭐 2억 2천을 받고 있었다. 뭐 이런 재계약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고액 연봉자들은 이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는 작년에 얼만큼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봉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2억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급여 삭감을 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1.
똑같이 나눠야 한다. 2 똑같이 주면 안 된다. 3 아무렇게나 줘도 된다. 자, 어떤 걸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똑같이 나눠야 한다? 네, 이거 정답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똑같이 주면 안 된다. 이것도 정답 아닙니다. 자, 3. 아무렇게나 줘도 된다? 자, 여기서 아무렇게나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공평, 일률, 이 단어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좀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조금 더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모든 분들에게 10만 원씩 준다? 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주면 안 된다도 맞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나눠야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기회를 주되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안 되고 형평성 있게 잘 분배해서 차등으로 줘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네, 방금 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1. 불가능하다. 2. 가능하다. 3.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에 6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임금은 임금은 시간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기본 급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금액,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받아가는 금액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개개인마다 또 사정도 다 다를 거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더 자녀도 있고 학원도 다니고 실질적으로 좀 생활도 어렵고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뭐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좀 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요. 그쵸? 기초수급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반 근로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고액 연봉의 근로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네 분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조금 이제 정하는 게 좀 다른데 이렇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냐? 네, 가능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 모두에게 돈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혜택의 기회는 똑같이 줄 수가 있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아닙니다. 자, 다음 임금 대신 줘도 된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임금 대신 줘도 된다라는 거는 연봉 삭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 줘도 된다. 2. 임금 대신 주면 안 된다. 3.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임금 대신 주면 안 된다가 일단은 정답이고요. 임금 대신, 임금이라는, 그러면 정확히 임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통상 임금 플러스 상여, 보통은 이렇게 되죠. 자, 요건 팁인데,
통상임금과 상여를 제외한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대신 주는 건 안 되지만 임금이라는 걸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더 깊은 얘기는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가요? 무이자 대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자, 1. 가능하다. 2. 불가능하다. 3. 금액에 따라 다르다. 뭘까요? 네, 정답이 있죠. 금액에 따라 다르다. 네, 이거는 이제 세법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다루겠지만 일단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이게 맞는 겁니다. 무이자 대부 됩니다. 그리고 금액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우리 근로자분들 지금 오늘 제가 근로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로자분들한테 막 몇십억씩 빌려주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표님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네, 그냥 가능하다라고 봐도 돼요. 빌려주는 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제가 좀 많이 빌려줬던 분들을 보면 실제 근로자 분들에서 1억까지 빌려주는 건 봤습니다. 이제 전세 자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빌려줬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대표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인데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좀 오늘 좀 다뤘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들을 정리해가지고 또 방송을 할 겁니다. 물론 오늘 방송은 대표님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 컨설턴트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만 제가 오늘 1번, 2번, 3번 이렇게 답지를 놓고서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또 100% 공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상담 신청을 하시는 대표님들께는 당연히 다 오픈을 합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략 저희 COE 빛에서 하는 전략은 뭐냐면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막 상담을 가보면요. 대표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들은 게 티가 나요.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막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자료, 제 자료 가지고 그렇게 좀 PT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 자료도 제가 실제 PT하는 자료하고 방송에 내보내는 자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제 방송에서 제가 다 그걸 제가 PT하는 자료를 올려서 하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료 막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 상표권도 있어요. 큰일 나요. 그리고 공부해서 알고 해야 된다. 자, 여기서 공부해서 알고 하라는 거는 컨설턴트 분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대표님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제로 주식을 활용했을 때 정말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병원은 실제로 제가 병원 쪽을 좀 많이 알거든요. 병원은 실제적으로 인원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관리하는데 좀 복지를 활용해라. 아무래도 옆에 병원보다 우리 병원에서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장님들 그 5만 원, 10만 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복지 혜택 주면서 내가 내야 할
4대 보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좀 더 복지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CU의 빛 사내 근로복지기금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하는데 노사위원회 구성하고 설립하고 고용노동부, 법원, 세무서까지 다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달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는 고유 목적 사업에 맞게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가 어떻게 하면 발생을 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개개인 특성에 맞는 선택적 복지를 도입하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는 복지 카드,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마셔라 이 내용이 아니고 원하시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 카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약 한 달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지금 5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다 6, 7, 8월 달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장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노동부 신고, 그다음에 법인과 개인 관련해서는 그 업종에 맞는 그 업종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보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드립니다. 2024년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남기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혹은 저희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어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